아니요, 외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그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여전히 모든 일을 끝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헤일리 나이트는 자신의 자수 사업에 대한 소문을 해명하고 싶었지만 훨씬 더 불길한 다른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항암 치료 준비할까요? 스킨케어도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당신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저는 안자네트 레비이고 여기는 로우 앤 크라임입니다. 헤일리 나이트는 카멜레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자지만 최악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헤일리 나이트는 거짓말장이자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도움을 주려던 이들까지 배신했고 결국 그 일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나이트는 자수를 많이 하던 간호사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자수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작은 용기입니다. 여기에는 자수를 하면서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캔버스용 작은 황동 압정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마무리할 때 쓰는 거고 솔깃뜨개 몇 개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작은 도구도 있어요. 이게 아마 Teacher's Best Friend 같은 이름일 거예요. 바느질 할 때 실을 다시 밀어 넣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가위들도 있는데 이건 다른 가위만큼 자주 쓰진 않아요. 제가 주로 쓰는 건 바로 이 가위예요. 하지만 새 실타래 자를 땐 이 가위를 써요. 그래서 이 가위는 가방에 넣고 다녀요.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한 여자가 바느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헤일리 나이트의 온라인 언행은 대부분 거짓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2024년에 동정심과 돈을 얻기 위해 암 진단까지 조작했다고 인정했어요. 레이첼 라이델이 네바다에서 헤일리 나이트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헤일리를 만났어요. 사실 그녀는 제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수술센터에서 저와 함께 일하도록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친절했어요. 그녀의 남편 찰스도 거기서 일했어요. 그도 정말 친절했고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인터넷 마케팅을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인터넷 쪽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Like to Know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래는 자기 핸드백들을 팔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 이메일 중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녀가 제게 핸드백을 살 건지 물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할인 혜택과 롤렉스 할인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것을 원하냐고 묻고 날짜를 확인해요. 저는 그녀에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계속 수술센터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정말 허리가 아픈 척을 하면서 의사에게 가서 MRI랑 검사를 받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제가 돈을 보내자 그녀는 다음날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녀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GoFundMe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췌장암은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보통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중 하나예요. 이것이 헤일리 나이트가 만든 GoFundMe입니다. 그 계정은 한동안 비활성화된 상태였어요. 헤일리 나이트는 이 암 진단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했고 틱톡에도 거짓 정보를 올렸어요. 오늘 아침 항암 치료 준비할게요. 평소엔 이렇게까지 안 하지만 오늘은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 스킨케어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스킨케어도 하고 괄사도 했어요. 저는 괄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림프순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또 자외선 차단제도 발랐어요.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크서클 가리려고 컨실러도 조금 바르고 립밤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볼터치도 살짝 했어요.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에이버리가 요즘 차고 문 닫을 때마다 손을 흔들어요. 정말 귀엽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방금 항암 치료와 새 드레싱을 받아서 기뻤어요. 커피 한 잔 샀어요.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제 남은 하루 보내볼게요. 그건 항암 치료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꽤 정성스러운 영상이에요.
하지만 헤일리 나이트와 관련된 속임수는 암 진단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정말 끔찍했지만요. 피해자들은 헤일리가 여행과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해서 실제로 수천 달러를 잃었다고 말해요. 헤이리가 저와 남편, 아이들을 디즈니랜드 all inclusive 여행에 초대했고 저희는 날짜만 정하면 됐어요. 제가 곧 보여드릴 문자에는 헤일리가 디즈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보면 헤일리가 또 하는 사기 중 하나가 폴 시즌스 호텔과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폴 시즌스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요. 보증금만 내면 된다고 하죠. 약속한 날이 오면 이런 여행은 실제로 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사례도 많아요. 레이첼 라이델은 친구가 정말 안타깝다고 느꼈지만 그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건 2024년의 일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 그녀가 올린 몇 개의 게시물을 보고 저는 뭔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연기가 나면 불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3월 16일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고 4월 10일 수술을 받았어요. 16일 포트 공개 후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올렸어요. 5월 22일 그녀는 GoFundMe에서 포트 재삽입 후 레드데블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6월 13일에는 포트가 없고 이제는 포트 없이 새로운 자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코캡이 머리카락을 지켜줬다고 해요. 하지만 레드데블 항암 치료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런 모든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알려진 28살 그녀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녀에게 4cm 종양이 새로 생겼다는 건 치료가 효과 없고 암이 진행 중이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를 의심하는 감정을 갖는 것조차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그녀는 멜리어를 통해 우리에게 환부해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돈을 달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그녀는 뉴욕에서 돌아오는 중이고 언니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해요. 저는 속으로 지금이 2024년인데 젤, 벤모, 캐시앱 아니면 비둘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 돈만 돌려줘. 진짜 이젠 그게 다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수표도 없고 결제도 안 되고 이것저것 못하니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는 그녀의 페이스북을 찾아보니 해병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냥 이것 좀 보세요. 9월 20일에 레드 데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선텐 자국이 생길 수 없어요.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레이첼 라이델은 헤일리 나이트가 암으로 죽어가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해 해변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싸웁니다. 좋아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번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는 그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저는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과 행동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며 존재하지 않는 미결제 내역이나 문서, 이메일 스크린샷을 조작해 만들고 있었어요. 말했듯이 저는 그녀에게 요구서와 네바다주 법령 링크를 보내 사기가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결국 그녀가 합의에 동의했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행운을 빈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녀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 변제 요구서를 받았고 아시다시피 그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행이나 사진 찍는데 돈 쓸 수 있었으면 내게 갚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그녀는 요구서를 받고 저에게 돈을 갚으려 했어요. 그녀는 9월 말에 한 번에 돈을 갚았어요. 10월 4일, 이 그녀의 두 번째 납부일이었고 아마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사기의 큰 부분은 감정에 호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가방을 가져왔을 때 새 가방 올 때까지 그냥 메고 있어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는 남의 명품을 들고 다니는 척 하지 않아요. 그냥 제 가방이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결제금을 보내기로 해놓고 뻔뻔하게 반품 라벨만 보냈어요. 돈도 다 못 받았는데 가방을 돌려보내라고 한 거죠. 저는 그냥 그녀에게 정말 질렸고 지긋지긋해요. 11월까지 모든 게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제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틱톡에 올렸더니 그녀는 뻔뻔하게도 저한테 중지 명령서를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 몇 개의 메시지를 보여드릴 테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헤일리 나이트의 허상은 무너졌어요. 그녀는 네바다에서 C급 중범죄인 절도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녀는 선고를 위해 법정에 나갔고 피해자들은 헤일리 나이트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코리 킨입니다. 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읽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여기 있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제 경험을 공유해 법원이 헤일리의 행동이 저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전에 헤일리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자신을 내세웠고 성공적인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헤일리는 패션 블로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브랜드와 호텔에서 일한 경험을 말했다. 헤일리와 그녀의 남편 찰스는 등록 간호사로서 기존 직장에서 최소한의 시간만 일했습니다. 헤일리는 자신의 콘텐츠 제작 경력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러 해 동안 여러 브랜드와 관계를 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자신감 있는 말투를 보고 저는 그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건 헤일리가 제게 보여준 많은 것이 거짓이었다는 점입니다. 헤일리는 몇 달 동안 여러 포시즌스 호텔 직원인 척했습니다. 그것은 비트리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헤일리가 포시즌스 호텔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코리 핑크는 판사에게 헤일리가 비트리스 아담스로 가장해 포시즌스 호텔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리는 자신과 언니가 약속받은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계획이 항상 무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뭔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혼란, 그리고 많은 눈물 끝에 헤일리, 시드니, 그리고 저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헤일리는 자신과 가까운 사이이며 예전에 자신을 대리해준 적이 있다고 주장한 지역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법률팀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던 연락들이 사실은 헤일리 본인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속임수였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짜여 있었는지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헤일리가 만들어낸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격도 있었고, 직함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고, 계속되는 대화도 있었어요. 계약서와 계약금이 명시된 서명 합의서, 법률팀이라고 믿었던 곳에 연락도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언가가 말이 안 되기 시작할 때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었고, 또 다른 문서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거짓말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철저한 심리적 조종이었고 감정적인 학대였어요. 어느 순간 오빠가 헤일리의 의도를 의심했어요. 제가 문자로 그 얘기를 하자 헤일리의 반응은 이랬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를 탓하지 않고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모두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일부러 모두를 트라우마에 빠뜨린다고 생각하죠. 이 문자를 읽으니 소름이 돋아요. 헤일리가 저와 가족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속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헤일리가 저에게 했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저는 진짜라고 믿었던 기회들을 바탕으로 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네바다에 있는 집으로 영구적으로 돌아가야 했고 가족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제가 스스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코리 핑크는 이것이 헤일리 나이트에게 배신당한 일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친절함과 신뢰가 얼마나 자주 이용당했는지 깨닫는 것이 아파요. 그러던 중에 암 진단 소식이 들려왔어요. 헤일리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울며 얼마나 무서운지 말했던 게 기억나요. 저도 무서웠고 정말 친구가 죽어간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적을 바랐어요. 가까운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제 마음을 준비하는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가까운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제 자신을 준비하는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은 2025년 1월에 일어났어요. 여동생이 한밤중에 방문을 두드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헤일리의 사계절이야 라고 했어요. 그녀 이름을 듣자마자 속이 철렁했어요. 저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진실을 알았을 때 완전히 짓밟힌 느낌이었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저를 몰아넣었어요. 금전적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느낌이었고 배신감에 압도당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또 친구라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계속 자문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제 재정, 제 우정, 심지어 제 슬픔에까지 끼어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신뢰의 모든 부분이 악용된 것 같아요. 그 영향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상이었어요. 그 일은 제 정신건강, 자신감, 독립심,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코리 핑크의 여동생인 시드니 핑크도 헤일리 나이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우정을 파괴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헤일리를 15년 넘게 알아왔고 고등학교도 함께 다니며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우정은 더 가까워졌어요. 저희 모두 부모가 되자 우정이 더 깊어졌고 딸들도 한 달 차이로 태어났어요. 저희는 주저없이 헤일리 가족을 저희 집과 삶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2023년에 헤일리가 저희에게 내 계절 동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일하는 정말 멋진 기회에 함께하자고 초대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헤일럽은 간호사 일을 잠시 쉬었고 저는 사진작가 경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가족으로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헤일리는 저희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꿈을 저희에게 이용했어요. 저희의 신뢰를 얻고 저희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헤일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회사 대표를 사칭했으며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소통이 진짜처럼 보이게 했죠. 그런 속임수 때문에 저희는 환불이 가능한 여행 예약금이라고 들었던 수천 달러를 지불했어요. 저희는 이 기회가 진짜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장비, 여권, 여행 가방, 그리고 기타 필수품을 구입하느라 여행 준비에 수천 달러를 더 썼어요. 헤일럽은 헤일리가 사칭한 담당자가 언제든지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거의 한 달치 연차를 사용했어요. 그는 가족이 함께 여행하기 쉽도록 그리고 제 꿈을 응원하기 위해 정규직 간호사 자리에서 물러나 DM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것들은 저희가 진심으로 감수한 진짜 희생이었어요. 시드니 핑크는 헤일리와 그녀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한때 헤일리, 찰스 그리고 그들의 딸이 이사 중이던 기간 동안 우리 집과 케일럽의 부모님인 보니와 스컷의 집에서 2주 동안 머물렀어요. 케일럽과 저는 침실을 내주고 아이들 방에서 자며 그 가족이 편히 지내도록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우리가 내준 침대에서 자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녀가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진실이 결국 밝혀졌을 때 우리 집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단순히 상처받은 게 아니라 침해당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불안해져서 몰래카메라 탐지기까지 썼어요. 더 이상 그녀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헤일리는 내내 가짜 눈물과 불쌍한 이야기로 우리를 조종했어요. 헤일리는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을 악당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와 우리가 아끼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이 생겼어요. 헤일리는 우리의 연민과 신뢰를 어떻게 이용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헤일리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그 거짓말로 동정심, 인내, 경제적 지원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얻으려 했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녀가 치료를 받으러 간다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녀의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결국 헤일리 나이트는 19,787달러를 훔쳤어요. 헤일리는 선고 공판에서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제 행동 때문임을 알고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매일 제 선택과 상처 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행동에 대한 후회는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신뢰합니다. 저는 이전 행동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법원에 말씀하셔야 해요.
아마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분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직접 대화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저는 시드니와 가족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시드니는 제 절친이었고 제 행동으로 상처 줬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파요. 너무 큰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제 가족에게 미친 영향도 생각하게 돼요. 제 남편, 제 아이들, 제 부모님, 제 자매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제 행동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어요. 이 일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을 후회해요. 제 딸들은 제 전부입니다. 아이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보며 제가 어떤 사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제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경험에서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길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선택을 더 잘 이해하려 도움을 받으며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정중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배상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제 행동을 통해 이 일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일리의 변호사가 대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보시다시피 그녀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도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그녀의 어깨에 큰 부담이 되었고 그녀는 확실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 내내 제 사무실에 아마 20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워했고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경을 보면 전과도 없고 등록된 간호사로서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며 30살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변명이나 정담화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녀가 그 당시 겪고 있던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 가지는 그녀의 정신 건강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후 우울증, 불안, 강박증 같은 것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글쎄요, 어쩌면 나는 그걸 계속 숨기면서 지내왔을지도 모르죠. 계속 숨기고 숨기다가 결국 들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 그녀에게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 모두 예전엔 친구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녀의 평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건 변명이나 정당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이유가 있어서 목소리를 냈고 이유가 있어서 그녀에게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오늘 그녀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들은 진심입니다. 진솔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판사님은 헤일리 나이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진술을 하는 동안 눈가를 훔치고 있었지만 당신의 예전 친구들이 당신에게 상처받은 일들을 말할 때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서 있었다는 점을 법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횡령을 저지르고 그 행동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횡령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이 일은 완전히 제 통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이 이거예요. 당신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친구로서 그들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당신이 그들에게 솔직했다는 믿음은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이 가족에게 끼친 그런 파괴와 상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는 동안 이 점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해요. 당신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바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이 법원이 그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되었을 거예요. 다음. 하지만 가족분들께 법원은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법을 따라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의존한다면 저는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을 선고한다면 그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판결이 될 수 있고 결국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죄 앞에 제시된 것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돈을 가로챈 사람이고 그건 처벌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제공해 주신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게 그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남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았죠. 맞나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당신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C급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녀가 단순히 돈을 갚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결과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녀의 기록에 C급 중범죄가 남는 것은 분명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기록에 C급 중범죄가 남게 되면 간호사 면허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는 헤일리에게 보호 관찰을 줄 예정이었지만 그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수록 저는 그냥 갚는 것 이상의 결과가 필요해요. 정말 그래야만 해요. 30일이 저에게는 적당해 보입니다. 가족분들께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신뢰를 빼앗고 무너뜨린 것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갚는 것 이상이고 당신의 기록에 남아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중범죄가 되는 것 이상이에요. 당신은 이 일로 실제로 복역해야 해요. 30일이 결코 긴 시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 없고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시간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30일의 형을 선고할 거예요. 하지만 자진 수감하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할 수 있도록요. 헤일리 나이트는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피해자들에겐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네트 랩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